오늘 소개할 사건은 태국에서 발생한 끔찍한 여행객 관련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여행 중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은 첫 인상만 보면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동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실제 나이는 38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이 포착된 곳은 태국의 활기 넘치는 거리였는데 그녀는 자신보다 6살 어린 남성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그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존재를 감춘 그림자처럼 그녀의 실종은 큰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12일 후 태국 경찰은 한적한 지역의 울창한 숲속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잘려진 허벅다리 일부였습니다.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던 그녀의 삶은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 것일까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3일) 태국 동부의 한 마을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주민들은 이 냄새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부패한 시체에서 나오는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에 태국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구성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방콕의 최고 형사들까지 투입되어 그들은 마을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한 연못 근처에서 파란색 방수포 밑에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미 심하게 부패한 사람의 다리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태국 경찰로 하여금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중국 국적 여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직후부터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심 차량을 추적한 후 태국 경찰은 총 50명의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7개 수사팀을 투입하여 나콜라차시마 지역의 여러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12곳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조각과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에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태운 것으로 보이는 분홍색 여행 가방과 가슴 보형물 2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하나는 아직 가슴에 부착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발견들은 피해자가 얼마나 참혹하게 죽음을 맞았는지, 가해자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동이 어떤 깊은 원한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시사합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얀루이미는 올해 38세로 중국 허난 출신이며 이후 광둥성 선전으로 이주했습니다. 미혼인 그녀는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종종 미용 주사를 맞으며 얼굴 관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얀루이미는 마치 20대 여성처럼 보였으며 피부는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얼굴 관리뿐만 아니라 그녀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훌륭한 몸매를 유지했습니다. 얀루이미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프리스비 운동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스키, 골프, 서핑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도 즐겼습니다. 친구들의 눈에 얀루이미는 활기차고 성격이 밝으며 강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와 개인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편이었습니다. 해외여행, 미식 탐방, 사치품 구매 사진을 자주 공유했으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독립 수영장을 갖춘 빌라에 살며 완벽한 백만장자 미인으로 보였습니다. 평소 그녀는 고급 장소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그곳에서 때로는 연예인들과도 마주치거나 간단한 상호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과 관련해 얀루이미는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태국을 매우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올해 설날도 태국에서 보냈습니다. 4월에는 태국 송크란 축제에 참여했고 그녀는 태국의 음식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태국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환대한다고 말하며 과거에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태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택시 기사는 잃어버린 휴대폰을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물론 태국 방문 외에도 얀루이미는 올해 마카오, 싱가포르 등지를 여행했습니다. 얀루이미는 어떻게 이렇게 돈도 많고 여유도 많은 걸까요? 그녀는 부잣집 딸일까요? 얀루이민의 가족은 허난성에 거주하며 그녀는 가족들과 약 2주에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얄루이민의 언니는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얄루이민은 2017년 칭다오의 스베이구 루이민 피트니스 센터라는 요가원을 설립했으며 2년간 운영 후 폐업했습니다. 이후 2022년 그녀는 한 네트워크 회사를 창업했으며 팬데믹이 끝난 후 선전으로 이주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프리스비에 열정적이었기에 선전에서 프리스비 클럽을 설립하며 코치를 모집하고 학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전의 많은 프리스비 애호가들은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사업적 감각이 뛰어나고 돈을 잘 번다고 칭찬했습니다. 직원들 역시 그녀를 유능한 언니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으로서 얄루이민은 가족들에게 종종 결혼을 재촉받았고 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와 관련된 고민을 SNS에 올리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답고 부유하며 미혼이라는 얄루이민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부정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녀에게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024년 4월 14일 태국에서는 송크란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얄루이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담아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새해는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전통적인 명절이지만 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국에서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물총을 들고 거리로 나와 서로 물을 뿌리며 축제를 즐깁니다. 밤이 되어도 활기가 넘쳐 끝나지 않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녀의 글에서는 태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흥분과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7월 3일 조용하던 허난성의 한 가정집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얄루이민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성은 단호한 어조로 당신의 딸이 납치되었습니다. 몸값으로 100만 위안을 준비해 즉시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얄루이민의 어머니는 상대방에게 더 물어볼 겨를도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최근 태국에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며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지며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짙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얄루이민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차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태국에서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태국에 있는 차이보시안 역시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 얄루이민과 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혼자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태국에 도착한 후 친구와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얄루이민은 7월 2일 태국에 도착하겠다고 했으니 계획대로라면 문제없이 만날 수 있어야 했습니다. 6월 30일부터 차이보시아는 얄루이민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낸 메시지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고 평소 시간을 철저히 지키던 얄루이민의 성격을 떠올리며 그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결국 차이보시아는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언론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얄루이민의 친구들 또한 자발적으로 SNS에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한 게시물을 올리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순식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태국은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로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이국적인 풍경과 문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여성이 태국에서 납치되어 100만 위안의 몸값이 요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 사건은 중국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 주목하며 태국 경찰 역시 수사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얄루이민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장소를 파악하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머물렀던 호텔 주변을 철저히 수색하며 일일이 방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만약 얄루이민이 납치된 것이라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인은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숨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녀가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서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미스터리는 납치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을 요구했지만 이후에는 다시 연락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녀의 어머니를 짧게 위협한 후 스스로 숨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이 전화를 단서로 납치범의 위치를 추적하려 했으나 이후 피해자 가족들과의 추가 조사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얄루이민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는 실제 납치범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얄루이민의 친구로 딸이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크니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100만 위안을 준비하라는 선의의 경고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언론에 의해 왜곡되면서 초기 수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얄루이민의 실종이 단순히 낯선 세력에 의한 납치가 아니라 감정적인 갈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얄루이민이 태국에 머무는 동안 한 남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회색 웨일스식 슈트를 입고 같은 색 계열의 짧은 치마와 검은 부츠를 착용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영상 초반에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과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이 같은 차량에 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 안후이 출신의 32세 남성으로 이름은 마엔친이었습니다. 그는 얄루이민과 태국에서 만나기 위해 6월 30일 현지 번호판이 부착된 혼다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월 1일 오후 5시 26분 마엔친은 방콕의 시암 스퀘어 근처에서 얄루이민을 픽업했고 이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며 CCTV에 찍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엔친은 차량을 운전하며 얄루이민과 동행했고 두 사람은 떨어질 줄 모르는 평범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7월 2일 그는 얄루이민을 태우고 방콕에서 출발해 춘부리로 향했으며 7월 3일 새벽에는 나콜라차시마에 도착했습니다. 비극의 시작점은 이곳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7월 3일 새벽 4시 58분 얄루이민의 휴대폰 신호가 끊겼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수통실 근처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얄루이민과 마엔친의 관계는 점점 의문스럽게 변했습니다. 얄루이민이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은 마엔친으로 그는 자연스럽게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더욱이 얄루이민 실종 이후 그의 행동은 매우 수상쩍은 점이 많았습니다. 마엔친은 얄루이민과의 만남을 위해 일부러 태국에서 차를 빌리고 긴 여행을 함께 했으나 그녀가 실종된 후 그의 태도와 행동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얄루이민 실종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그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얄루이민과 마엔친이 명확히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함께 여행을 떠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얄루이민이 실종된 이후에도 마엔친은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은 죄를 숨기려는 도주처럼 보였습니다. 7월 3일 얄루이민이 실종된 당일 마엔친은 황급히 호텔로 돌아가 방을 체크아웃하고 대여한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그 후 그는 태국 수완나품 공항으로 이동해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얄루이민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7월 4일 얄루이민의 위챗페이 계정을 이용해 마카오의 베네치안 호텔 근처에서 두리안 만두 등 음식을 구매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얄루이민의 휴대전화는 이미 신호를 잃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얄루이민 본인의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엔치는 얄루이민 실종 후 그녀의 계정을 이용해 물건을 산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엔치는 얄루이민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접촉한 인물이었으며 실종 이후의 수상한 행동으로 인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만약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면 얄루이민의 실종은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훼손 및 방화 사건과 얄루이민의 실종 사이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신체적 특징은 얄루이민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단서를 통해 7월 3일 새벽 얄루이민이 실종된 그날 밤에 이미 그녀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신이 심각하게 부패되어 신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에 경찰은 시신의 피부 조직을 채취해 얄루이민 가족의 DNA 샘플과 대조했습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된 숲 근처에서 얄루이민의 것으로 확인된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훼손된 신원이 불명확했던 여성의 시신은 태국과
중국의 수사협력 아래에 실종된 중국인 얀루이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국 경찰은 즉시 마옌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사건 당시 대여했던 차량을 확보하여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을 반환받았을 때 겉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옌친이 실제 범인이라면 얀루이민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했을 것이기에 그가 대여한 차량이 주요 단서로 떠올랐습니다. 검사 결과 차량 내부에서 세척된 흔적이 있음에도 다량의 혈흔 반응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어서 마옌친이 머물렀던 호텔에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호텔 청소부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사용했던 방의 침대 시트, 베개, 세면대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증거들은 그와 얀루이민이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녀를 살해한 범인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마옌친은 사기와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고급 자동차와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부유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그의 이름으로 된 6개의 기업이 존재했지만 이들 모두 임대업에 관련된 유령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회사를 통해 타인의 돈을 속여 빼앗았으며 사기 혐의로 다수의 사건에 연루된 상태였습니다. 마옌친은 도박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었고 사기로 번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곤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린 그는 얀루이민,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는 그녀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그녀를 만나 자신이 조작한 부유한 이미지를 통해 그녀에게 접근했고 태국 여행을 제안하며 그녀를 유인했습니다. 7월 3일, 마옌친은 얀루이민을 살해한 뒤 그녀의 시신을 분리해 그녀가 가져온 분홍색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이후 차량을 이용해 시신을 외곽으로 운반한 후 유기했습니다. 이후 그는 얀루이민의 은행카드, 결제 계정, 훔친 시계 등을 이용해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을 떠난 뒤에도 바로 마카오로 가지 않고 홍콩을 경유하며 도주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7월 10일, 마옌친은 마카오의 한전당포에서 가짜 시계를 판매하려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신분 확인 후 그는 태국에서 수배된 용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7월 15일, 마카오 경찰은 그를 중국 본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마침내 마옌친은 체포되었고 얀루이민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옌친이 어디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얀루이민의 가족은 중국에서 사건이 다뤄지길 원했습니다. 중국의 법적 처벌이 태국보다 더 엄격하며 마옌친이 이미 중국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태국이라는 점에서 태국 경찰은 중국 정부에 마옌친의 신병을 넘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두 나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얀루이민의 비극적인 죽음과 마옌친의 끔찍한 범죄가 법의 심판 아래 정의롭게 다뤄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을 다루며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범죄 조직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납치, 인신매매, 불법 성매매,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의 범죄 대상이 주로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권장합니다. 혼자 다니지 않기, 특히 낯선 장소에서 혼자 활동하는 것을 피하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친밀한 제안이나 도움을 제공받을 때는 항상 경계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세요. 공인된 교통수단만 이용하고 미등록 차량이나 개인 운전자와 동행하지 마세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여행은 많은 매력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미 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